안녕하세요.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사람들의 모빌리티를 강의하게 된 한국사를 전공한 신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강의는 조선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들의 유배 생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양반들의 유배형에 대해 살펴보고 유배지가 어땠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이들이 유배지에서 겪은 생활과 또 이들이 이뤄낸 여러 가지 업적들, 작품들, 그리고 이들이 유배지에서 이뤄낸 역사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나름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반들은 유배지에서의 보수 주인들이나 주민들에게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굉장히 좋지 않은 표정으로, 언짢은 표정으로 쌀이나 음식을 주고 있는데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양반입니다. 유배인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유배를 간 양반들의 처량한 모습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보수주인 그리고 지방 관원들은 물론이고 유배지의 주민들까지도 이 유배인을 굉장히 꺼려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죄인이라고 하는 점에서 멀리 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중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라한 처우가 어땠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유배지는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그래서 북변, 함경도, 평안도, 또 경상도, 전라도, 해안가, 그리고 멀리 떨어진 섬과 같은 이제 척박한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이 척박한 곳은 경제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본인들이 먹고 살기도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유배인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유배인에게 집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유력자가 보수주인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힘없는 사람이 보수주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배인은 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냉대가 이어지고 또 관원들 역시 정치에서 패배한 인물이기 때문에 끈떨어진 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관원들도 이 유배인들을 굉장히 하대하고 홀대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역의 골칫덩이로 전락하는 게 바로 유배인의 초라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간이 지나고 조금 적응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아지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양반들도 유배지에 어느 정도 적응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제 장점을 찾게 되고 또 지역민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학문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은 굉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도의 지식을 갖고 있고 중앙 정계에 입문할 수 있는 과거 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곰핍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중앙의 유력자이고 또 학문적으로 고고한 이 양반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유배인이 아니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유배인들에게 몰려가서 배우게 되고 이들이 배운 결과가 어떨 때는 과거급제를 한다든지 또 나름대로의 학파를 형성한다라든지 사제지간을 맺게 된다라든지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점점 양반들이 유배지에서 적응하게 되는 그리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고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정기, 중기까지만 해도 한 번 유배를 가면 거의 돌아오지 못하거나 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조선 후기에 가서는 황국 정치 또 붕당 정치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점을 지방 관원들도 알게 되고 주민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들의 유배지에서 입지가 어느 정도 살아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유배인이 갖게 되는 명과 암 중에 밝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제지간을 맺고 학파를 형성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김갱필, 정약용, 김정희 등이 있고 저술이라든가 사상체계를 확립하는 기회로 삼게 되어서 살인파의 학맥을 형성하고 재기의 발판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약용은 천주교도로 강진에 유배를 가서 처음에는 주민들이 꺼려하는 사람이었지만 점점 주민들의 존경을 받고 제자들을 키워내면서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학의 집대성자가 되는 데는 강진에서의 18년의 유배살이가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희 역시 권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정치범으로 몰려서 유배를 가게 되었고 2년 동안 북청에 있다가 9년 동안 제주도에서 유배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을 키우고 또 이제 시서화에 능했던 자신의 능력을 살려서 제주도에서 추사체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보여드렸던 명작 세안도를 제주도에서 남기게 되고 제주의 제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고증학과 실학을 전파하는 그런 역할도 훌륭하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조선 중기 인물 중에 유배지에서 학문을 배워서 살인파의 근간을 마련한 인물이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기묘살인 중에 우두머리로 유명한 인물인데요. 이 조광조는 중종이 총회에서 중종이 등용을 하게 되자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기묘살인이 되어서 이제 살인파를 형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이 사람의 스승이 바로 조선 정기에 사화를 입었던 김갱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갱필 말고도 정여창이라든지 뭐 조광조도 나중에 이제 사화에서 피해를 입어갖고 유배를 가게 되는데요. 여러 명의 이제 살인파들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유배지에서 조광조가 김갱필에게 학문을 배워서 살인파의 도통을 완성하게 되고 또 조광조는 그 기묘살인들과 함께 전라도와 뭐 경상도 쪽으로 각지로 흩어져서 유배살이를 하던 중에 제자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 흔히 말하는 살인파가 정계를 장악하는 선조대의 살인파의 근간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1498년부터 1545년까지 이어진 4번의 사화에서 피해를 입은 피화인들이 유배를 가서 지역의 어린 인재들을 키워서 이들을 다시 살인파로 재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완수했기 때문에 나중에 선조대에는 살인파가 정권을 장악하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냈고 조광조로 인해서 조선 성리학의 도통이 수립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몽주, 길재는 조선 개국을 반대한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의 학문을 계승한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이 조광조와 같은 살인파들을 길러내면서 이들이 나중에는 오히려 정도전과 같은 조선을 개국한 인물들을 제치고 조선 성리학의 도통의 근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학문을 이어받은 태계 이효왕과 율곡 이이가 도통을 계승하면서 바야흐로 사림의 시대가 개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사림의 시대를 바로 목릉성세라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그 선조의 능이 목릉입니다. 선조는 사실 아버지가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적장자가 아닌데도 왕이 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조를 왕으로 옹립하는데 힘을 기울인 사람들이 바로 살인파라고 할 수 있고, 이 살인파들이 선조를 왕위에 옹립한 이유 역시 외척이라든지 후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선조를 왕으로 옹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파의 시대를 꽃피울 수 있었고, 이들이 이것을 일컬어서 몽릉성세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조 때에 학문과 문화와 정치가 꽃피었다라고 하는 점을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이제 조선 전기에는, 그러니까 선조 이전에는 훈구파가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훈구파는 대체로 공신 세력, 그리고 외척, 서울 중심의 명문가 자제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살인파가 성행을 하게 되자 살인파에 합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훈구파는 소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선조 때에 이어짐으로써 살인파의 몽릉성세가 이때 이뤄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김갱필과 같은 유배인들의 학문이 근간이 된 셈이라고 할 수 있어서 유배객이 꽃피운 몽릉성세라고 해봤습니다. 유배인들을 일컬어서 소위 권력의 뒤안길에 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배형은 대체로 정치적인 쟁패에서 패배한 정치범들을 추방하는 형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상에 있는 다산 정약용 같은 분이 유배지로 쫓겨나게 되고, 천주교도라고 해서 쫓겨났지만 사실은 정치적인 암투에서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이 쫓겨나서 18년간 유배살이를 했고, 이 유배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부지런하고 열심히 저서를 만들고 제자들과 같이 토론하고 집필을 해서 남긴 것이 바로 여유당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정약용과 같은 필생의 작품을 남긴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배 문학이라고 하는 문학의 새로운 장르를 연 사람이 바로 정철입니다. 정철의 유배 문학으로 잘 알려진 작품들이 바로 이 삼위인곡, 송미인곡, 관동별곡과 같은 작품들인데요. 물론 유배지에서 지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배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철이 응거할 때 지은 작품이라고 해서 유배문학의 장을 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려진 김만중의 구운몽과 같은 이제 작품은 한글 소설이죠. 한글 소설인데 이 작품 역시 김만중이 정치적으로 패배해서 유배지에서 지은 소설이라고 합니다. 또 윤선도의 오우가나 어부사시사도 유배문학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배문학이나 유배 작품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바로 유배지에서 쓴 유가일기입니다. 예. 유가일기인 양아록은 할아버지 이문건이 손자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들을 자신의 문집에 남긴 내용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기록이라고 해서 양아록이라고 합니다. 이 양아록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것을 유배지에서 썼다고 해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문건은 사실 을사사화에서 피화가 되면서 유배지에서 거의 일생을 보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사실은 북변이나 절도에 유배되지 않고 자신의 처가와 가까운 성주에서 온 가족과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또 전답을 관리한다든가 노비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행동들을 아주 정상스럽게 보였고, 또 필요할 때 자신의 처가가 있는 괴산 쪽에 집을 짓고 그 집을 입향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서 그 가족이 이제 나중에는 전부 입향을 하는 그런 일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정상적인
유배 생활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흥미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이문거는 손자를 키우고 손자가 커 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양아록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배지에서 쌓아 올린 금자탑, 바로 정약용의 여유당 전서고요. 이 여유당 전서를 통해서 여유당 전서는 이제 104책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을 1표2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책들은 모두 이제 다산이 실학의 집대성자가 되는 계기가 되는 저술이란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다산에게는 다신계의 제자들과 다산 학단이라고 하는 제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다산의 저술활동 그리고 편집, 집필에 상당한 공로가 있는 인물로 알려져 있고 이청과 황상 같은 인물들은 당대에도 굉장히 유능한 인물들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배인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유배지의 주민들로부터 홀대와 갖은 천대를 받았는데도 오히려 이들의 학문적인 능력 그리고 이들의 어떤 제자 양성 그리고 사상적인 전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돼서 그 척박한 섬으로 알려진 제주의 성리학과 실학이 꼽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대동여지도의 제주도인데요. 뭐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주도는 그 가장 큰 행정구역인 목이 설치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로의 유배가 조선 후기에는 굉장히 많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250명 정도가 유배되는 그 250명의 지식인이 유배되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고 조선의 사회 문화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계기가 바로 이 유배인들로 인해서 형성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주도가 처음에는 유배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살펴보면 본래 삼별초의 땅으로 알려져 있던 섬이었는데 제주 풍토록 같은 데에서는 섬에 대해서 굉장히 척박하다. 풍토병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뭐 이런 이제 안 좋은 평도 있지만 뭐 점점 이 제주도라는 섬이 그래도 살기 괜찮다라는 쪽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조선 후기 정치범들이 이렇게 많이 유배가 됐는데 이들이 뭐 여기서 병에 걸려 죽는다든지 하지 않고 오히려 정착하여 살거나 입양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점점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된 인물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송시열과 김정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시열은 오랫동안 유배되지 않고 약 100일 정도만 유배가 되어 있다가 숙종이 다시 불러 올려서 올라오는 길에 정읍에서 사약을 먹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송시열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목에 안치시키고 천극을 더하라. 이것은 바로 위리안치시키라는 명령이고요. 위리안치된 상태에서 100일간 살았지만 이제 바다를 건너오자마자 정읍현에 이르러 사사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이 송시열이 왔다 갔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송시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이제 성리학의 거두이자 정치계의 큰 인물이었기 때문에 송시열에 대한 인상이 크게 남아서 송시열의 학문을 계승하고 지역 주민들의 충효에 대한 열의도 상당히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송시열 이전에도 김정과 같은 김효살인 또 정온, 이익과 같은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 제주도에 유배를 오게 되면서 제자들을 키워냈고 이 제자들이 나중에는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제주의 유학을 나름대로 형성해 나가는 그런 근간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제주 유학을 성립한 사람들 역시 이익이나 김진구
뭐 김정, 신명규 이런 이제 유배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익은 뭐 고홍진이나 김진용 같은 문과 입격자를 길러냈고, 김진구는 이제 송시열과 같이 기사왕국대 유배가 됐다가 이제 이와 같은 제자들을 키워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기본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송시열이 유배를 오자 이 유학에 대한 기운이 더욱더 커져 나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의 대표적 귀양다리 김정입니다. 네. 제주어로 이제 유배 온 사람들을 귀양다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유배가 되었던 인물이 바로 김정이고, 그래서인지 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작품을 남기기도 하면서 제주도에 대한 고증학 또 실학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게 또 김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배는 양반들에게 뜻하지 않은 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 있었던 성리학적 사상과 문화적 혜택을 입지 못한 척박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양반들이 학문을 전파하고 사상을 전파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었을 뿐 아니라, 또 양반들은 나름대로 척박함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고통을 문학으로 체화시키거나 아니면 작품과 저서를 남겨서 자신의 학문적 고향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 유배가 갖는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양반들이 평소에는 살피지 못했던 일반 백성의 삶을 가장 밑바닥에서 살펴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삼기도 했다는 점은 유배가 갖는 양반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